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 초대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늘 나오시던 대로 김용남 전 의원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아, 네. 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아 역시 돈을 벌게 해주는 남자. 돈 벌람. 아니 최근에 저희 이제 그 김태년 의원님하고 이광수 대표님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두 분이 오셨을 때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가요? 아니 근데 우리 네. 이광수 대표님이 돈을 어떻게 벌게 해주죠? 부동산을 쇼칠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약간 하락론자시잖아요. 아 주식, 주식으로 부동산 네. 말고. 원래 주식 전문가시기 네, 아이 그건 때문에, 알고 있죠. 예. 네. 요새 부동산 관련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시니까. 부동산이 지금 중요해서 그런 네. 것 같고요. 네. 자, 그보다 저희가 광고가 더 중요합니다. 네. 먹고 살아야 되기 먹고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예. 네. 자, 광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주디 메르의 기미 키트 집중 세트입니다. 기미 고민의 핵심은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는 진하고 딱딱한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디 메르가 진행한 기미 상궁 체험단의 실제 2주차 후기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체험단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였던 그 진한 기미 테두리가 눈에 띄게 흐려졌다는 겁니다. 기미는 사실 그 경계선만 부드럽게 옅어져도 얼굴 전체가 훨씬 맑아 보이거든요. 자, 이제 3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곧 4월이 될 것 같은데요. 봄 햇살 아래 서면 기미나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일까 봐 걱정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 제품 써보신 분들은 모임 나갔더니 안색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피부가 환해졌다, 이런 소리를 매일 듣는다며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겉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과 비타민C, 글루타티온이 피부 근본의 힘을 길러준 덕분입니다. 그래서 주디 메르가 3월 봄맞이 특별 혜택으로 기미키트 집중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앰플과 크림 세트를 7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불만족하시면 100% 환불 보장입니다. 지금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거나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미 있으십니까, 의원님? 기미는 아직 없는가? 저 남자도 바르나요? 그럼요. 화장품에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장만 하나 하시죠. 네. 근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장 기자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주디메르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로요. 주디메르예요. 제가 처음 네. 뵀을 때 되게 네. 너무 좋으시다. 얼굴이 사실은 직접 네. 보면 예. 이렇게 좀 빛나시는 게 있거든요. 진짜요? 네. 예. 주디메르입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주디메르를 추천드립니다. 주디메르. 예. 주디메르. 주디메르, 좋습니다. 예, 주디메르, 네. 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말고 다른 거 뭐 없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싹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하시고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이마트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드리거든요. 요 이벤트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청자는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고요.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인터넷 바꿀 때 안 됐어요? 모든 것은 김태형 의원님에게 인터넷 바꾸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사진을 봤는데 의원님께서 이 에너지 난국을 타파하는 길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지하철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SNS에. 첫날이었어요. 첫날. 오부제 첫날. 오부제 첫날. 네. 의원님 딱 걸렸는 날이에요? 딱 걸렸어요. 아, 지하철을 얼마 만에 타신 겁니까? 꽤 오랜만에 탔죠. 네. 어때요? 그 출퇴근 시간대 실제로 타보니까 어르신들이 꽤 많던가요? 어르신들은 글쎄요, 어떻게 뭐 좀 그게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르신들이 뭐 특별히 많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고 평소에 이제 차로 출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나름 뭐 동참의 의미도 있었지만 네.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의 또 생활을 함께 경험해봤다, 경험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저기 힘들어요. 예. 매우 힘들다. 예. 저는 국회의원분들께서 지하철을 뭐 일정이 많으니까 전철을 자주는 못 타신다 하더라도 오부제를 통해서라도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아 정치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다짐의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김태년 의원님한테 많은 걸 요구하네요. 인터넷도 바꾸시고 인터넷도 바꾸고 버스도 주디메로도 타시고. 쓰시고 버스도 타시고. 시민들하고 인사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니까 네. 특히 이제 새벽에 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한번 타보시면 요즘에 이제 조금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 뭐냐면 그 새벽에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요. 새벽에. 네. 그건 뭐냐면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취약층이라든지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외곽으로 많이 이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고 네. 임대료 가격이 오르니까 네.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이제는 거주하지 못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서울엔 일자리가 있어서 막 버스를 새벽에 막 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은 지하철 가끔 타시죠? 가끔 타죠. 네. 예. 의원님은 막 시민들이 알아보시죠? 제가 이제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탈 때는 주로 마스크를 쓰고 타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 그게 아니 제가 연예인 초기 현상 마스크 아니 왜냐하면 연예인도 A급 연예인은 편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다 알아본다는 전제하에 행동을 하면 네,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연예인으로 따지면 약간 B급이나 C급 연예인이잖아요. 아유, 왜 이게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가끔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를 다 알아볼 거라는 전제하에 행동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근데 가끔 알아보는 분이 계신데 그걸 전혀 염두에 안 두고 행동하면 이상하다는 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이게 어렵다. 처신하기가. 왜냐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지하철에서 이렇게 마주 치면서 가는데 저기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내가 아닌 뒷사람을 보고 인사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진짜요? 예. 그 그렇구나. B가 힘들어. B가 ABC는 그만하세요. D도 힘듭니다. ABC, D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 알파벳 사용 금지. 네. 자, 지금 그 코스닥, 코스피, 환율 뭐 계속 들어오는데 파란 나라예요. 오늘날은 파란 나라고. 오늘 어딜 가든 다 민주당이네. 오늘은. 네. 코스피가 5,252.33 마이너스 3.81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1,111.85 마이너스 2.18입니다. 환율이요.
또 올랐어요. 1,510.50인데요. 요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써주신 제목이 과연 우리 코스피 5,000 지킬 수 있을까? 예, 6,000, 7,000, 7,500 뭐 니케이 발표에 따르면 뭐 곧만 간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다시 우리가 코스피 5,000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분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광수 대표님께서 김태현 먼저 의원님 해주셔야죠. 아니에요? 자 대표님. 네. 일단 지킬 수 있을까는 뭐 그건 의지의 표현이니까 저희가 전망을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네. 5천을 저는 일종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이 일종의 무너지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5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5천은 뭐 분명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면 살 사람이 없으면 계속 빠지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주가가 빠지면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4월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상장 회사들의. 그래서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시장에서 지수가 크게 무너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그날도 사실 5천을 지켜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천은 지킬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뭐 지정학적인 뭐 이런 리스크, 네. 또 중동 상황, 중동 전쟁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이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네.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AI 뭐 반도체 뭐 호황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5천선을 전쟁 발발하고 그 깨질 뻔했죠. 그러다가 이제 직전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네. 뭐 요새 같은 변동폭이면 5천을 깰 수는 있겠죠. 밑으로 진짜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잖아요. 종전이.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그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한 2, 3일 전에 구글에서 터보 퀀트라는 기술을 그러니까요.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속도를 빨리 해서 이제 네. KV 캐시라는 거를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메모리 효율을 뭐 6배 이상 높인다. 그래서 그러면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많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오늘 주식 많이 떨어지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잤는데 역시 오늘 아침에 예. 낙폭이 매우 큰데 근데 5천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네. 저는 더 살 겁니다. 더 산다. 예. 어. 주식을 더 살 거예요. 5천 밑으로 깨지는 순간에 순간 본격적으로 살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신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데. 아니 조금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더 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이유는요? 일단 그 터보 퀀트라는 게 구글에서 업로드를 2, 3일 전에 해서 지금 그게 확 돌았는데 네. 월스트리트에서 알고 보니까 이 논문이 발표된 거는 한 1년 전쯤이래요. 1년 전쯤 발표된 논문을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구나. 발표하면서 예.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메모리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막 8배, 9배씩 오르고 있는데. 올라갔던 게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주가들 안 알 좋게 텐데. 됐네. 이렇게 되면서 촉발될 건데 네. 근데 달리 생각하면 그 정도로 이제 결국엔
AI의 효율이 높아지면 점점 더 많이 쓸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 더 고난이도의 네. 더 많은 토큰이 필요한 상황이- 일을 시키지 않겠냐. AI 는. 빨리빨리 되니까. 네, 네. 뭐 야, 그런 이것도 또- 해봐, 저것도 해봐. 네, 그런 반론도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줄겠냐 과연. 저는 안 준다에 안 걸 준다에 거예요. 걸다. 지금 이제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반도체가 지금 이끌고 그쵸.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성장성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이게 예.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기술 컨퍼런스, GPU 기술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칩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반도체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 된다고 봐야겠죠. 예, 예,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성장세가 된다면 우리 주식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할 이렇게 거다. 전망하는 것이 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네. 터보콘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동력은 뭐냐면 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수요가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아이러니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다. 언론이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아, 난 이런 때 되면 우리가 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기술을 만들고 네. 자본주의에서 왜 이렇게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과학들이 나오냐? 네네.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요가 준대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 우리 똑바로 씁시다. 기사 정말 그래서 제대로 씁시다. 그래서 오히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과도한 우려 때문에 아. 본질이 훼손되고 예, 예. 기업 가치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면 당연히 네, 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런 들어갑시다. 예. 당분간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다 반도체를 예. 핵심 기반으로 한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그 어제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고동진 의원 삼성전자 출신인데요. 그분은 재산이 70몇 억이 됐더라고요. 30몇 억에서 주식이 올라가지고. 아니 고동진 의원은 300 그보다 훨씬 많을 많아요. 텐데요. 네. 아 그래요? 훨씬 그거 많아요. 언론 보도에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늘어난 주식만? 주식만? 늘어난 아, 주식이 늘어난 그렇겠죠.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났더라고요. 고동진 의원은 한 2,300원 300 정도 몇 되지 억 않나요? 될 거예요. 2, 300. 억 어. 원. 어, 네네. 지난번에 신고한 재산이 한 300억 정도 됐던 네, 것 같은데. 주식만 그런 모양입니다. 어.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 저 뭐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고 네. 지금 평북지사, 평안북도지사, 네. 이북오도청의 네. 평북지사로 계신 분은 네. 삼성전자 주식을 85만 주를 갖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증가액이 540억이야. 증가액이. 삼성전자 주가가 뭐 5만 원, 6만 원 하다가 뭐 네. 요새 떨어져도 17만 원, 18만 원 예, 하고 하니까. 있으니까. 근데 85만 주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보다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아, 삼성전자 주식을. 예. 물론 이재용 회장보다는 적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다. 이거 근데 저는 이런 해안과 안목은 85만 주의 평단가가 얼마일까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씩 샀을까? 얼마에 85만 주를. 샀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주식 대박 의원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보도예요. 그리고 10명 중 9명이 재산이 불어났다 주식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김태년 의원님도 좀 벌으셨는지. 저는 아시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ETF. 그러니까. 예, 그거 조금 투자해서 예.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100%를 넘어갔었는데 오, 네. 아마 지금 내가 못 봤는데 지금 한 50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예. 그 하여간 지금 전쟁 복판에도 버는 사람은 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김준영 의원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위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의원님 한중 의원 연맹 대표단 네. 이끌고 중국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전 중국이 어떤 생각일까 이 전쟁을 그리고 이후에 중국 이제 그 전쟁 이후의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저 판단과
결심을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중국. 제가 이번에는 이제 북경을 간 게 아니고 지방 정부하고의 어떤 교류, 네, 네, 협력 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갔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외교적인 민감한 사안들을 뭐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중국 스탠스를 보면 이 이렇게 왕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왕이 네. 부장도 필요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주권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회적으로 미국 비판은 하고 있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해남도에서 큰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아 포럼. 거기에 60개국 한 2,000명 정재계 인사들이. 인사들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이 전쟁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네. 중재자 역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도적 역할도 하겠다. 네. 이런 스탠스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근데 중국이 그 자체로 또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은 또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죠. 일단 그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지금 10% 정도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잖아요. 단기간 내에 엄청 늘어난 예. 거죠. 그리고 제가 전쟁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네. 미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드러날 가능성이 거다. 맞아요. 높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미국. 생각보다 너무 못하네. 네. 그렇잖아. 이란을 상대로 이렇게 고전을 한다. 하나? 물론 약간 전쟁 양상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네. 일방적으로 이란이 얻어맞는 전쟁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제대로 못 때려?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예. 아니 제대로 때렸으면 예. 더 이상 드론이나 뭐나 미사일 쏠 게 안 남아 있어야지. 예.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여전히 그런 드론은 많이 만들고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농축한 우라늄 그거 찾았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직. 지금 거기를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뉴스도 안 들리고 그걸 만약 타격했으면 벌써 자랑하느냐고 그렇죠. 떠들었겠죠. 난리가 났겠죠. 난리 났겠지. 근데 IAEA에서 그런 증자는 없다고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일극 체제가 본격적으로 금이 가는 계기가 이번 전쟁이다.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부상은 안 그래도 시간 문제였는데 더 빨라지지 않겠나.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을 부상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죠. 지금 러시아 제재도 지금 그러니까요.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원유 수급 문제 때문에 러시아산 그 원유 도입을 지금 검토한다고. 검토하고 예. 아마 실제로 추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제 수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제 수단. 결제 그쵸. 수단이. 예. 근데 지금 위안화, 예. 루브라 다 열었잖아요. 미 재무부가. 예. 예. 미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예. 그럼 옛날에 막 미소 막 그런 경쟁 제재 80년대 막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G2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3파전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저는 뭐 러시아까지 끼는 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하고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예. 너무 먼 얘기를 하거나 너무 큰 얘기는 우리가 못 맞히니까 사실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위안화의 뭐 그리고 달러 패권 이 얘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맞아요.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잘 안 됐죠. 그런데 그래서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대서 뭐 투자를 변화시키거나 네. 이렇게 의사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대신 전 그냥 예상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좀 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협력.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좀 어려우니까 예. 미국도 중국을 좀 필요로 하고 어허. 중국도 좀 미국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트럼프도 5월에 간다고 얘기하고 예. 뭐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뭐 유가가 오르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물가 상승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중국과 관계 개선에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트럼프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도 낮출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중국이 조금 더 친해질 것 같아요. 5월달에 만남 이후에. 네, 예. 제가 그냥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 예. 왜냐하면 양국에 양다리를 쳐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양다리에 또 한 축이 김태년 예.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을 때는 예. 미국과 중국이 협력 관계. 일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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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싸우지 않을 때. 그럴 때 예. 저희는 양쪽에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예.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전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4월만 어떻게 잘 넘겨서 네. 5월에 이제 시진핑 만나러 트럼프가 가고 맞아요. 거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는 거는 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고 주저앉히겠다는 전략을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밖에 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때 손을 그렇죠. 썼어야 되는데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죠. 오바마 8년 네. 동안. 그러면서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거의 75%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목전에 온 거죠. 여기서 못 막으면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트럼프 2기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공화당, 미국 민주당이 거의 똑같죠. 그 의견이 예, 일치해요. 예. 중국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기회 놓치면 밀려서 끝난다. 예.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그걸 포기하게 되면 예. 이제 우리는 슬쩍 좀 더 중국 쪽으로 이렇게 서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중국 쪽으로 한 걸음 더. 그러니까 포기라기보다 네. 이용하는 거죠. 이용. 미국도 힘드니까 네. 중국을 이용할 수는 있겠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라면 예. 그게 뭐 10점 만점에 한 2 정도만 올라와요. 예.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를 일단 그려봅니다. 네. 올해 분위기가 어떻게 될 어찌됐든 간에 거예요? 이번 중동 전쟁 미국이 일으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네. 뭐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예측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뭐 어느 시점에서 종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미국의 뭐 실력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은 많이 약화될 것이다. 약화됐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지금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예. 북경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다가 미국 비울 수가 없으니까 네, 트럼프가 그렇죠. 전쟁 지금 중에. 그 연기를 했고 지금 5월 14일, 15일 예.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 예. 건데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란 전쟁이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뭐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어쨌든 우리로서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를 보면 언제였냐면 경주 때, 네. 에이펙. 에이펙 때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 그렇죠. 한국 주식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5월까지 그게 트리거.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면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면 진짜 우리나라는 좋은 겁니다. 투자 입장에. 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가도 안정될 것이고 또 우리 증시 회복에도 크게 네.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요 시점에 여론조사 얘기 살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NDS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69%예요. 70%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부정 평가 22%, 국정 방향성 올바른 방향 67, 잘못된 방향 25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갤럽도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갤럽 조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 65, 부정 24. 전주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67%였는데요. 이번 주에 65%로 2%포인트 하락됐다.
그리고 근데 부정 평가도 또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5에서 24로 평가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TK 지역 보면 긍정 평가가 52, 부정 평가가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부울경 보겠습니다. 부울경 긍정 평가 57, 부정 평가 33이고요. 서울은 잘하고 있다 61, 못하고 있다 27. 나머지는 좀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층 보면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25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 민생이 17%로 긍정평가 1위를 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부정평가에서도 경제 민생 고환율이 17%로 1위를 했습니다. 긍정평가에서 플러스 3 된 것은 부동산 정책이고요. 그리고 뭐 국고 낭비 추경, 재정 확대가 또 부정평가 요인에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13대부터 21대 대통령 취임 첫해 3분기 직무평가를 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62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 무당층 27%로 그 지표를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 추락세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20% 하락은 깨고 처음이에요. 네. 내려온 건 처음인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9월부터 그러니까 최근 6개월치를 합산해 볼 때 19%는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27, 국민의힘 27 동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우리 정부 중동 사태 대응 잘하고 있다 54, 잘못한다 19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대다수 남성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60%의 남성들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도에서 57%가 잘하고 있다, 18%가 못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집권하고 한 9개월,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 역대 두 대통령에 비해서 높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다른 대통령들은 하락을 했어요. 취임 초기에 비해서.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보다 지금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 네.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일시적 이벤트, 퍼포먼스 이런 또는 뭐 특정 정책 하나를 가지고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올라가는 지지도가 아니고 국정 전반과 관련해서 아주 신뢰를 높이면서 탄탄하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지지도여서 이건 아주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는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지금 갤럽도 그렇지만 그 TK에서 어떤 조사를 보니까 TK에서도 국정 수행을 잘한다 이런 평가가 60%가 넘더라고요. 이건 네.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지지도고요. 숫자고 네. 연령대로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70대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70대 이상에서도 잘한다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 연령 그다음 지역에 관계없이 네, 네. 그다음에 추세 네. 이 전반을 본다고 했을 때 아주 탄탄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의 어르신들 70대 이상 유권자분들이 박정희 이후 제일 잘한다. 박정희하고 비교를 네.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은 잘하대. 뭐 뭐 이렇게 지금이야 사실 거칠 게 없죠. 야당은 완전히 헤매고 있지. 그리고 전쟁이 터졌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쟁 전후가 큰 변화가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유가 최고 가격제가 한몫한 것 같은데 근데 요게 앞으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아직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변화가 없던데 네, 요게 처음에 올리면 바로 올리면은 찍혀가지고 네. 좀 이따 올린다고 주유소 그러니까 사장님이. 근데 이제 결국에 다음 주쯤 되면 모르겠죠. 리터당 한 200원씩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요번에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거의 처음으로 안 거죠. 아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조절할 수 있네. 네. 이게 내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네. 근데 지금은 최소 200원은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원유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체감했던 아니 이번은 왜 안 내려주지? 요렇게 되면 이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납타가 모자라니까 뭐 네. 그래서 뭐 쓰레기 라면 종량제 그러니까. 봉투 뭐 사재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산재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확 꺾이거나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상 항상 한 발짝 빠르게 대처하는 게 앞으로도 지지율을 계속 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두 가지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대구에 서문시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크게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어르신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왜 저를 알아볼까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가 찾아보니까 네네.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틀고 예. 그래서 확실히 경제를 얘기하고 자산 시장을 얘기하는 게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하고 전 굉장히 달라진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외부의 효과와 내부의 효과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중동에 전쟁 나면 대통령 탓이라고 해요. 대통령 때문에 유가 올랐다고 얘기해요. 가다 넘어지기만 해도 네.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 네네네. 근데 그 구분은 어디에서 오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가를 어떻게 내려? 그 대신 열심히 하고 있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건 전 놀랄만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국무회의 라이브가 엄청난 맞습니다.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맞아요. 보여주니까 저 사람 안 노네, 그치. 일하고 있네. 이게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다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 비 오는 걸 어떻게 해? 네. 대신 잠은 안 자네. 아니, 이제 앉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예. 상황이 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은 다들 그쵸. 인식은 하고 네, 계시잖아요. 예, 예. 다만 이제 이걸 잘 헤쳐나갈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 정부가 대통령과 정부가 요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신뢰가 있어야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재기 같은 거 안 그렇습니다. 하고 뭐 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 정부가 잘 네. 대응했던 걸 한번 경험을 했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보면은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아요. 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금 보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가 최고 가격제 이런 거 매우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UAE에서 2,400만 2,400만 배인가요? 그거 땡겨왔죠. 저 강훈식 실장이. 공급받기로 이렇게 하고. 외교한 실적도 보여주고 있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달 말일 날 들어와서 다음 달 9일쯤에 이제 예결이 통과를 하게 될 예. 텐데 이번 추경은 이른바 전쟁 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기름값 오르고 예. 또 기름값이 오르면 또 물가에 그렇죠. 영향을 영향.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또 실제로 또 쓸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고통은 없는 쪽에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럼요. 서민들한테 많이 오고 예. 기업 뭐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가장 크게 타격이 오거든요. 정확하게 거기에 타겟을 맞추어서 이번 추경은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게 될 예. 겁니다. 예.
우리가 작을수록 어렵습니다. 네. 편의점도 어려워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여기는 중견 기업이죠. 아, 이거 아니라고요. 유튜브로 이건 따지면 진짜 왜 중견은 그러세요, 진짜. 되지. 아, 이건 재벌은 속사정하다 못 말씀을 되더라도. 못해 진짜 괴롭다. 자, 이제 분야별로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분야별로 정책 평가를 했더니 역시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 58,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51, 복지 정책 잘하고 있다 55, 노동 정책 잘하고 있다 48, 북한 관련돼서 37, 외교 61, 공직자 인사 46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수 대표님께 들어볼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에 끊임없이 부동산 얘기를 올립니다.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냈어요. 네.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보유세로 이제 성큼 시선이 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채널 A 기사를 링크를 또 보내기도 했어요.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저 다주택자 정책 당국자들 배제한다는 것 때문에 또 한동안 논란도 있었는데 네. 전반적인 그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거하고 이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렇게 자산 시장과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 반대와 찬성이 극명하게 가리죠.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만 크게 부각됐어요. 왜냐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나? 네. 이런 불신이 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대 여론만 훨씬 많았던 거예요. 네. 그동안의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의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SNS의 메시지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찬성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대하는 사람만 보여요. 근데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네. 있다. 그 뉴미디어의 역할일까요? 저는 굉장히 커 굉장히 보여요. 크죠. 네. 굉장히 뉴미디어. 크죠. 굉장히요. 네. 과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보수 경제지라든지 보수 언론들에서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세금 부담 이런 것만 얘기되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들만 훨씬 더 반대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다른 면도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상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우리나라 서민들 그리고 주거 취약층이 이런 시장을 만들면서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론들이 더 이끌고 있다는 게 더 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네. 지금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대책만 있었지. 대책만.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겠다. 예. 큰 그림은 아직 안 그려졌고 발표한 적도 없어요. 집값이 오를 때 예를 들어서 뭐 토지 허가 구역, 뭐 대출 규제 이런 대책만 나왔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부활한다는 것도 네. 새롭게 법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있던 거 그냥 원래대로 유예를 한다. 없애겠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를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거 특이하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 진짜. 아무거 원래 뭘 많이 하신 것 같은 원래 느낌. 원래 장 기자님 진짜 고수는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적을 이기는 거예요. 야. 눈빛만으로.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 김앤장의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킨다잖아요. 네.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법.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스스로 지금 눕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특이하네, 진짜. 예,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네. 이제 중요하죠. 이제 다음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진짜 거기에 맞는 좋은 정책들이 나와줘야 이제 신뢰가 훨씬 더 크고 네.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을 없앨 수도 없앨 수 있겠구나. 있나. 깨부실 수도 있겠구나. 강남 불패 신화를 깨부실 수 있는. 예,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저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걸 만든 정부가 예.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요.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없어요. 근데 보유세가- 대책이든 정책이든 국민이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은 힘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게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어. 근데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조치들을 하시잖아요. 예, 뭐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분당에 하나밖에 없는 집 팔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의 다주택자 배제. 다 배제하고 예. 이게 다 시장 국민의 신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이 신뢰가 확보돼야 그 다음번에 나오는 대책이 됐던 정책이 되었던 이게 시장에서 힘을 받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정책 당국자에서 다주택자를 딱 제안했는데 아까 이제 한정혜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국회 여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국토위나 이런 관련 상임위에 많이 계신 겁니까? 입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제가 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를 다 못 해봤는데 제가 찬성입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때도 똑같이 부동산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의원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1주택만 소유하도록 다 매각하도록 조치를 해서 그때 집 다 팔았어요. 두 채- 원내대표 하실 때. 내가 원내대표 예, 할 예. 때. 그랬더니 아주 슬픈 일도 있었어요. 어떤 게요? 우리 어떤 의원님은 예. 대전에 집이 하나가 있고 예. 저 시골에 충청도 어디 시골에 예. 어머님께서 사시다가 부모님이 사시다가 형제들한테 물려준 어. 상속해준 농가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농가 주택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도 이게 다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안 돼. 1주택만 이렇게 했더니 예. 근데 그 집이 안 팔리잖아요. 농가 주택은 예. 멸시를 시켰어요. 멸실. 푸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 뭐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거 지금 배제할 거예요? 정확하게 현황 내가 지금 지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내대표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니- 한병도 원내대표 어떻게 할 거냐? 예. 아니 곧 국회 수장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되면 열심히 어떻게 하실 할 거냐? 이걸 국회의장이 말씀해 되면 어떻게 주셔야죠. 할 거냐? 우리가 근데, 진짜. 아마 의원이 됐든 뭐 공직자가 됐든 예. 이제는 다주택 소유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김재명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그게 유리한 환경을 위해서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쉽게 말해서 이제 싸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눈빛만 준 거예요. 눈빛만 네. 발 잠깐 움직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그게 진짜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진짜 그래서 정책 신뢰가 확 무너진 게 민정수석직을 던져버렸잖아요. 집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진짜 그 비서실장까지 하신 정치인께서는 자기 지역구인 청주의 집은 팔아버리고 강남에 그것도 똘똘한 채로 유지해서 듣다 보면 다 사연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게 정치인이시기 그렇죠. 예. 때문에 예, 그건 예. 좀 너무 아니 심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는 집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예. 혹시 의원님은 다주택자는 아니신 거죠? 혹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점점점 이런 거 아니죠? 저 딱 하나밖에 없는 집 은행 지분 다 턴 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ETF 예. 그리고 조금씩 저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구에 겁니다. 오랫동안 거주하세요. 예. 지역구에 예. 어디 강남 같은데 아파트 없으시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국토비서관이 세 채를 다 내놨다. 근데 세 채나 가진 사람이 국토비서관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비자발적 다주택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많죠. 왜냐하면 네. 이제 한 채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속, 상속을 예. 통해서 받아서. 뭐 형제가 네. 공동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비거주 1주택도 좀 앞으로 네. 페널티를 주겠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 사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살다가 애가 학교 배정이 좀 선호하는 지역에. 학교가 안 됐어. 네. 안 되고 이게 배정된 학교가 뭐 거리도 그렇고 또 뭐 학교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좀 선호 대단히 가지 않았으면 배정받지 않았으면 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자기 집을 전세 주고 아예 학군이 다른 지역으로 네. 그래서 차선책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전세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좀 사연이 근데 있네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비난을 저는 이제 뭐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글을 SNS에 올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정책을 만들 때 중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나의 중점은 무주택자와 서민에 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도 무주택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아니고 예. 결국은 정책을 만들 때는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주느냐가 핵심인데 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연들이 뭐 많겠지만 그런 사연들을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이요 동그래져요. 뭘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렇게 그렇죠. 뾰족했는데 네. 이게 사연을 엄청 들어요. 다 쳐내면 네, 그래서 동그래져서요 정책을 막 발로 차고 다녀. 그러니까 이래 왔단 말이죠. 이럴 거 왜 써? 막 그렇죠. 이러기까지.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왜 국무회의 때도 만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뾰족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게 바로 신뢰를 만들고 네. 있다. 이게 분명한 것은 투기 목적, 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네. 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일주택 네. 또는 고가주택 예. 이걸 타겟팅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예. 이게 규제와 관련해서 또는 페널티와 관련해서 실거주 일주택은 네. 그건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두텁게 예. 보호를 하게 될 겁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 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저희가 보유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0.33 정도고 실제로 따져보니까 뉴욕이나 도쿄나 상해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더라. 실효세율은 0.15예요, 우리가 보유세. 예, 보유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핀셋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교정 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교정과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도입해서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세금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유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네. 저는 보유세의 가장 큰 역할은 한국에서 투자나 부동산의 투자나 투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나 투기로 집을 살려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그런데 이게 뭐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내야 돼서 부담이 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뭐냐? 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올리자. 실효세율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금 한국에서 막 집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갈아타기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막 계속 갈아탄단 말이죠. 갈아탄다. 예. 예, 레버리지를 쓰면서. 근데 만약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인상되면 여기가 수익률이 떨어져서 예. 내가 목적지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저항이 커질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저는 정치적 고려를 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수용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네.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예, 예.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의 구성원이 달라지면 보유세는 또 무력화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억 이상의 아파트만 실효세를 올린다면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도 올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네. 국회가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힘이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돼서 네. 그걸 바꾸려면 저항이 커질 거 아닙니까? 왜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 네. 이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유세의 수용성, 네. 지속 가능성 네. 이걸 여러 가지 그리고 효율성을 감안할 때 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실효세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논의 중에서 지금 굉장히 또 저는 이제는 도전받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세 공시지가만 올리고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표준 과세 그러니까 기준액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그건 또 바뀌어요. 네. 그럼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석열 때 바뀌었죠. 그게. 네. 예. 사람들이 그러면요 신뢰를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보유세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실효세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수단을 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봐야 된다. 또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투기에 의한 네. 또는 부동산에 의한 과도한 기대 수익 네. 이걸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또 뭐 저기 그러니까 주식을 포함한 네네네. 생산적 금융으로 이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세금이 부담이 되면은 이게 새로운 공급 정책이 돼요. 매물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네. 보유세 문제는 접근을 할 해야 필요가 된다. 있겠다.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무슨 집값 잡는 수단으로 동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책 목적에 따라서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은 3단계잖아요.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 취득록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가 있는 것이고, 팔고 나갈 때 이른바 뭐 엑시트할 때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중과를 유예하지 않기로 한 거하고는 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올해 5월 10일부터 계약분에 따라서는 이제 82.5%의 네.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미국은 뭐 물론 주별로 틀립니다만 많은 주에서는 취득 가격으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근데 보유세, 뭐 프로퍼티 텍스 비율이 2%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앞으로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겠구나. 네. 20만 불짜리에 2% 세금을 매년 내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매년 들쑥날쑥하게 변하는데 주로 오르지. 네. 주로 올리잖아요. 네, 세금을. 그러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를 세금을 내게 내야 될지를 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정책을 개편하려면 그냥 세율을 높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네. 정책을 치밀하게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집값 확 떨어지게 다 높여 그냥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지금 단계를 유지하고 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거 보유세가 부담돼서 팔고. 팔면 근데 양도소득세를 뭐 소득 구간별로 해서 또 내야 되고.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45%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 한 돈 갖고 어디 가서 내가 살던 그런 종류의 집을 살 수가 없어. 없다. 세금 내고 나면. 그러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유세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는 단순 논리고 정책을 논리적으로 보유세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좀 치밀한 정책 구상이 설계가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논의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동그래진 거예요.
이 논의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보유세가 제대로 정착된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건 해야 된다. 자꾸 시장을 얘기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말씀하신 것들을 다 고려하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또 동그래진단 말이에요. 네. 네. 정리해 주세요. 장윤선 기자 뭐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다시 잡아서 부동산만 한번 보유세만 가지고 한번 세게 한번 그래서 해보자. 예.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예. 세제도 종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거주 1주택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예, 고가 뭐 투기 목적인 또는 고가 네. 또는 다주택 이런 걸 타겟팅해서 네. 설계해야죠. 예. 그러면 막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11시 4분 지나고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저희 나 홍보할 거 있었는데. 잠시만요. 댓글 먼저 좀. 예. 시청자 우선주의. 네. 시청자, 애청자 우선주의. 예. 자, 예지님께서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해야 합니다. 하댕TV님은 보유세와 함께 다른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조선제일X 모직은 구간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곽삼철님은 비싼 집 다주택에 한해서 하면 되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소피아 썬님은 부동산 정책을 10년에서 20년 단위로 바꿀 수 없게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들 참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네. 예. 의미 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김태년 의원님 홍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예. 주십니까? 네, 그럼요. 예, 드립니다. 지금, 예.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 민주당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론칭한 네.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른바 착붓 공약 예. 발굴입니다. 네. 국민들 또는 나에게 착 달라붙는 공약을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네. 전담 의원을 지정하고 오. 국민과 함께 제안자와 함께 네. 그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현하는 예. 그런 프로젝트인데 네. 제가 단장입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단장인데 네. 이 민생경제 대도약 네. 추진단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 착붓 공약 발굴 네. 아니, 프로젝트. 저 바로 제안 하나 해도 됩니까? 네. 공약? 착분. 아니 잠깐만요. 네. 아직 좀 정말 찍고 하셔야 돼요. 지금 덜 끝났어요. 덜 끝났어. 우리 민주당 홈페이지나 네. 지금 전국의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네. QR 코드가 아주 이쁘게 있거든요. 예, 예. 저 QR 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면은 그 양식이 딱 되어 있는데요. 예, 예. 론칭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한 2천 몇백 건이 지금 들어와 진짜요? 있어요. 물론 어마어마하네요. 이 2천 몇백 건이 다 공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이걸 네. 공약으로 또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발굴하고 네. 담당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 예. 아 이거 좋다. 어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제안자와 함께 그렇게 그렇군요. 진행을 하는데 지난 화요일인가요? 예. 1호 공약 예. 착붓 예. 공약 1호 공약 이미 발표를 한 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안. 제안은 안 받습니다. QR 코드 찍고 QR 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이 조합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광고 홍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선거 특별기획으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2시 내 고향 밥 먹자 12시 내 고향 밥 먹자 오늘 전현희 서울시장 후보 편인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성동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또 취재 편의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곰수로